환자분은 이제 안정됐습니다. 이제 추후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영은 지은임을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맞지? 그렇지? 우리 지은이 맞지? 하얀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전 지은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사가 차트를 넘기는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손 약지가 안쪽으로 살짝 굽어 있었어요. 선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 지은이도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굽어 있었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선영은 가방 속 낡은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꺼낸 지은이의 물건들과 사진. 선생님, 우리 지은이 맞잖아요. 남편의 담당 여의사가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맞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전국 사연을 찾아주신 감사한 분들께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도연이 이끄는 대기업 승화그룹의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여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회사의 성장 역사를 담은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은 단상 아래 첫 번째 줄 귀빈석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도연의 모습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연설 중간중간 왼쪽 가슴을 슬쩍 쓸어내리는 손동작이 신경 쓰였어요. 괜찮으려나? 선영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꼭 쥔 채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이 안색이 좋지 않다고 느꼈지만 중요한 행사라 그냥 넘어갔던 게 마음에 걸렸어요. 도연은 연설문을 읽으며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승화그룹은 앞으로도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40년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이크를 쥔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도연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연단 위에 물잔이 와르르 쏟아지며 바닥에 깨졌고 마이크가 스탠드에서 떨어지며 귀청을 찢는 소음을 냈습니다.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여보. 선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계단을 헛디딜 뻔했지만 그녀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남편에게로 달려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의자 끌리는 소리가 뒤섞였지만 선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쓰러진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나 보여요? 눈 좀 떠봐요. 도연의 눈은 반쯤 감긴 채였고 거친 숨소리만 간신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평소보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손의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누가 좀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주변에 있던 직원 한 명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단상 위로 올라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찍어댔습니다. 비켜주세요.
길 좀 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구급대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같이 타셔야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들것에 실린 도연을 따라 선영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차는 빠른 속도로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계속해서 도연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고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쥔 채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네온사인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선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입술이 점점 더 파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구급대원이 무전기로 병원의 상황을 전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62세 남성 환자 급성 흉통 호소 후 의식 저하. 혈압 90에 60, 맥박 불규칙. 5분 내 도착 예정. 선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입안은 바짝 말랐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으면 남편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마침내 구급차가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와 들것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영은 비틀거리며 구급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간호사가 선영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남편이 사라지는 응급처치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발을 떼지 못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은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영에게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처치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 한 명이 나왔어요. 선영은 벌떡 일어나 그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남편은요?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짙은 갈색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내리고 선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은 지금 응급처치를 받으셨고 상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받으셔서 큰 고비는 넘기셨어요. 선영은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의사는 선영 옆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앉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선영은 고개를 들어 의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의사는 차트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 의심 소견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정밀 검사와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심근경색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영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선영의 손을 잡는 순간 선영의 시선이 그 손에 머물렀습니다. 오른손 약지가 살짝 안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선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그 손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저기 선생님.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의사의 목에 걸린 작은 은십자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펜던트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인 듯 빛나고 있었어요. 선영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화재가 일어나던 그날, 딸 지은이의 작은 손을 놓쳤던 순간, 그 아이도 오른손 약지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목에도 할머니가 선물한 은십자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설마,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이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의사는 선영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 아내입니다. 네, 부인. 남편분이 평소에 건강검진은 잘 받으셨나요? 혹시 심장 관련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선영은 대답을 하면서도 자꾸만 의사의 얼굴을 살폈어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다기보다는 너무나 그리웠던 얼굴 같았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죠?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습니다. 곧 중환자실로 옮길 테니 잠시 후에 면회 가능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답했어요. 의사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슬픔의 시작일까요? 선영은 핸드백을 열고 안에 늘 넣어 다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상자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다녔지만 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선영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불에 그을린 분홍 고무신 한 짝, 귀가 찢어진 토끼 인형, 그리고 색이 바랜 흑백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어린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목에는 은십자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선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의료진의 발소리, 환자를 호출하는 안내방송,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선영의 가슴속에 30년 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둥근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2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트 바퀴 구르는 소리, 모니터 삑삑 울리는 소리,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 모든 소리가 선영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보호자님. 뒤에서 누군가 선영을 불렀어요.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젊은 여자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가운 왼쪽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윤설인, 순환기내과 전문의.
선영은 벌떡 일어섰어요. 선생님, 제 남편은요? 서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어요. 서리는 차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펼쳤습니다. 선영은 그 손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봤어요. 서린의 손가락이 차트를 넘기는 모습, 펜을 쥐는 모습, 오른손 약지가 살짝 안쪽으로 굽어 있는 게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안정을 찾으셨어요. 응급시술로 막혔던 혈관을 뚫었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 중입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처치를 받으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서리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연한 하늘색 손수건이었어요. 구석에 작은 토끼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으며 그 토끼 자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서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두드리며 진정하려 애썼어요. 그러다 문득 서린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은십자 펜던트.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는 그것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영은 3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화재가 나던 그날 딸 지은이의 목에도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100일 때 선물하신 거였습니다. 낡았지만 소중히 간직하던 가족의 유물이었죠.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목걸이 오래된 거죠? 서리는 무심코 손을 들어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이거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제가 산 게 아니라서. 제가 산 게 아니라고요? 네,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제 목에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친부모님이 남겨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 친부모. 그 단어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손에 쥔 손수건이 땀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보육원에서요? 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망이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20살까지 자랐죠. 소망이 집. 선영은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30년 전 딸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과 함께 수많은 보육원을 찾아다녔었습니다. 소망이 집도 그중 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지은이와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영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매가 남편 도연을 닮았습니다. 코끝도 자신과 비슷했고요. 입술 모양은 어릴 적 지은이와 똑같았어요. 서린은 차트를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면회는 1시간 후에 가능할 거예요. 그때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동안 좀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린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선영은 멍하니 바라봤어요. 흰 가운 자락이 펄럭이고 운동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설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어요.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은이는 5살 때 놀이터에서 떨어져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절뚝거렸어요. 의사는 나이가 들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었죠. 선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겹쳐졌습니다. 굽은 손가락, 은십자 펜던트, 보육원 생활,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선영은 중얼거리며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늘 넣어 다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손때 묻은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불에 그을린 분홍 고무신 한 짝, 귀가 찢어진 토끼 인형, 그리고 색바랜 흑백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어린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은십자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 오른손으로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선영은 토끼 인형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낡고 해진 인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지은아.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딸. 매일 밤 꿈에서 찾아다녔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의사가 되어 남편을 살려준 걸까요? 복도 끝에서 설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에게 다가온 설인은 의자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보호자님, 죄송한데 몇 가지 서류에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검사 동의서랑 입원 관련 서류예요. 네, 그러죠.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로 시야가 흐려져서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설이는 펜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사인해 주세요. 선영은 펜을 받았어요. 그런데 설인의 손에서 펜을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선영은 그 온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선영의 시선은 자꾸 설인에게 갔어요. 설인은 환자 차트를 보며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 귀에 걸친 머리카락,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다 쓰셨어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환자분 개인 물품 중에 약 드시던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약물 상호작용 확인해야 해서요. 네, 혈압약이랑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었어요. 설이는 그 내용을 차트에 적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네. 혹시 선생님 보육원에 들어간 게 언제쯤이에요? 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 나이가 5살쯤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고요. 5살.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귓가가 웅웅거리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려서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어요. 5살. 지은이를 잃어버렸을 때가 바로 5살 때였습니다. 1995년 겨울 동대문 시장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화재. 선영의 눈앞에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연탄가스와 섞인 검은 연기,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작은 손을 놓쳐버린 그 순간. 지은아, 지은아 하고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분홍 고무신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병원, 보육원을 헤매고 다녔지만 지은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참았지만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혹시 그때 어디서 발견되셨는지 아세요? 서리는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시장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파출소에서 보호하다가 보육원으로 왔다고. 시장 근처.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무릎 위에서 꽉 쥐었어요. 서리는 선영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보호자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선영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선영에게 건넬까 하다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당 떨어지면 더 힘드세요. 고맙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받았습니다. 포장지를 뜯으며 서린의 얼굴을 또 한 번 찬찬히 봤어요. 눈, 코, 입, 얼굴형.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린은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이제 면회 시간이 거의 됐네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서린의 뒤를 따르며 그 걸음걸이를 또 봤어요.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모습, 지은이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서린이 멈춰 섰어요. 여기서 손 소독하시고 들어가세요. 환자분은 아직 많이 약하시니까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영은 손 소독제를 바르며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문을 열어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들어가세요. 남편분 보시면 힘이 나실 거예요. 선생님. 문 앞에서 선영이 서린을 불렀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셔서요. 서린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게요. 선영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쥔 채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마음속에서 30년간 꺼지지 않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 의사가 지은이라면 선영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선영은 병원 로비 구석 벤치에 몸을 기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로비는 고요했고 간간히 당직 간호사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흘러들어왔어요. 선영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핸드백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30년간 단 하루도 놓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그 상자. 10번도 더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선영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지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상자를 감싸주니 손바닥으로 나무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은아. 선영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상자 뚜껑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지은. 남편이 딸이 태어났을 때 직접 새긴 이름이었어요. 선영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뚜껑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몇 번을 열었는지 모르지만 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꼭 열어야 했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상자 안이 드러났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안의 물건들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맨 위에는 불에 그을린 분홍 고무신 한 짝이 놓여 있었어요. 앞코 부분이 시커멓게 탔고 뒤축은 녹아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무신을 집어들었어요. 작고 가벼웠습니다. 5살 아이가 신던 신발. 지은이가 그날 신고 있던 바로 그 신발이었어요. 이걸 신고 뛰어다녔었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무신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슴에 꽉 안았어요. 눈을 감자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5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동대문 시장은 연말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영은 5살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옷감 가게 사이를 지나갔어요. 지은이는 분홍 고무신을 신고 통통 뛰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저기 토끼 인형 있어요. 지은이가 한 가게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어요. 선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보고 사줄게. 하지만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소리쳤어요. 불이야. 불났어. 순식간에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우르르 몰려갔어요. 선영은 지은이의 손을 더 세게 잡으려 했지만 밀려오는 인파에 밀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선영은 필사적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오고 눈이 따가웠어요. 사람들에게 떠밀려 출구 쪽으로 나왔을 때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어딨어? 선영은 다시 시장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소방관이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제 딸이 안에 있어요. 5살밖에 안 됐어요. 선영은 소방관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선영은 남편과 함께 시장 안을 뒤졌어요. 구석구석 찾아다녔지만 지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기 자욱한 바닥에 분홍 고무신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선영은 그 고무신을 주워들고 무너졌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손을 놓쳐서. 그날 이후 선영과 남편은 미친 듯이 딸을 찾아다녔어요. 병원마다, 경찰서마다, 보육원마다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아침이면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어요. 그래도 선영은 이 상자를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선영은 눈을 떴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무신을 내려놓고 다음 물건을 꺼냈어요. 귀가 찢어진 낡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회색빛으로 바랜 인형의 한쪽 귀는 반쯤 뜯겨나가 있었어요. 솜이 빠져나온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던 인형이었어요.
밤마다 안고 자던 인형. 선영은 인형을 쓰다듬으며 또 한 번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엄마, 토순이가 배고프대요. 지은이는 토끼 인형을 안고 자주 말했어요. 토순이는 지은이가 인형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빵 한 조각을 건넸고 지은이는 인형 입에 갖다 대며 놀았어요. 토순아, 맛있지? 천진난만하게 웃던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선영은 인형을 꼭 껴안았어요. 인형에서 희미하게 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건 아마 선영의 착각이었을 거예요.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토순아, 지은이가 보고 싶어 하겠다. 선영은 흐느끼며 인형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물건이 남아 있었어요. 색이 바랜 흑백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선영과 남편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지은이가 있었어요.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의 4살 생일날 찍은 거였어요. 선영은 사진을 들고 손가락으로 딸의 얼굴을 따라 그렸습니다. 초롱초롱한 눈, 오똑한 코, 방긋 웃는 입. 그 입술 모양이 오늘 만난 서린 의사와 똑같았어요. 정말 닮았어. 선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 속 지은이의 목에는 은십자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바로 오늘 서린의 목에서 본 그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일까요? 굽은 손가락, 은십자 펜던트, 보육원 생활, 5살이란 나이, 시장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 왼쪽 다리를 절뚝이는 걸음걸이, 모든 게 지은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내가 맞니? 선영은 사진을 보며 울먹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진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사진이 젖으면 안 됐으니까요. 병원 로비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땡땡땡. 12번의 종소리가 울렸어요. 선영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고무신, 인형, 사진. 하나하나 제자리에 담았어요. 상자를 닫으며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 했어요. 서린이 정말 지은이가 맞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맸던 딸을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선영은 상자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깨어나면 가장 먼저 들려줘야 할 이야기였어요.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간호사실이었어요. 선영은 그 앞을 지나치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환자분 상태 안정적이에요. 내일 아침에 다시 검사 한번 해볼게요. 서린의 목소리였어요. 선영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린이 차트를 보며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코와 턱선이 남편과 너무 닮았어요. 이마와 눈썹은 자신과 똑같았고요. 지은이가 맞아. 틀림없어.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내일이면 남편이 깨어날 거예요. 그러면 함께 알아봐야 했습니다. DNA 검사든 뭐든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어요. 선영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지은이가 맞게 해주세요. 복도 끝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중 하나가 30년 만에 선영에게 희망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뒤척이다 새벽이 됐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카페테리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 보호자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에 대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가 출렁였습니다. 어젯밤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린의 굽은 손가락, 은십자 펜던트, 보육원 이야기, 그리고 그 걸음걸이. 선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정희.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함께한 친구였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히 친구를 불러내는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혼자서는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정희야. 지금 시간 좀 괜찮아?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그럼. 어디 있어? 병원이야. 도연이가 어제 쓰러져서. 뭐? 지금 어느 병원? 내가 갈게. 30분 후 카페테리아 입구로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정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선영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선영아, 도연 씨는 어때? 응급처치 잘 받아서 이제 안정됐어. 오늘 아침에 깨어났어. 다행이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희는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선영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다른 무슨 일 있어?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응급실에 나타난 여자 의사, 그 의사의 특징들, 보육원 이야기, 그리고 30년 전 잃어버린 딸과 겹치는 모든 것들. 정희는 선영의 말을 들으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이 혹시 지은이가 아닐까 하는 거야? 응. 손가락도 굽어 있고 목걸이도 똑같고 나이도 딱 맞아. 5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다잖아. 정희는 선영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선영아,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혹시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뭐야? 윤설인. 순환기내과 전문의래.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선영아, 내가 아는 탐정사무소가 있어. 거기 직원한테 급하게 부탁해 볼게. 윤설인 선생님 신상 정보 좀 알아봐 달라고. 탐정사무소? 응. 신뢰할 수 있는 곳이야. 내가 법률 업무하면서 종종 의뢰하는 데거든. 정희는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통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1시간 안에 이쪽으로 와준대. 기다려보자. 선영은 불안한 마음에 커피잔을 꼭 쥐었어요. 정희가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일단 정확한 정보부터 알아보는 게 먼저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카페테리아 입구로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캐주얼한 재킷을 입고 서류 봉투를 든 모습이었어요. 정희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남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이렇게 급하게 부탁했는데 남자는 선영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청솔탐 정사무소 김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도윤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윤설인 선생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현재 35살 순환기내과 전문에 맡고요. 출생 기록을 보니 1995년 12월경 소망의 집 보육원에 입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1995년 12월 화재가 일어난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는 5살 추정, 신원 미상으로 기록돼 있네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도윤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어요. 오른손 약지 선천적 기형, 은십자 목걸이, 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가 얼른 선영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조사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사님께서 30년 전 따님을 잃어버리셨을 때 보육원이나 경찰에 수소문하셨죠? 네, 그랬어요.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니까 소망의 집 보육원 측에서 여러 번 해당 아이가 없다고 답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분명히 윤설인 선생님이 그 보육원에 있었던 시기인데도요. 선영과 정희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고 했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 파헤쳐 봤더니 승화그룹 장남 강민재 씨와 연결점이 발견됐습니다. 민재가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5년부터 최근까지 민재 씨가 여러 보육원과 복지시설에 거액을 기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소망이 집에는 정기적으로 큰 돈을 후원했더라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기부 자체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타이밍이 수상합니다. 여사님께서 보육원에 수소문하실 때마다 그 직후에 민재 씨의 기부금이 들어간 기록이 있거든요.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민재 씨가 보육원 측을 매수해서 정보를 숨긴 거란 말인가요? 확증은 없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민재 씨가 만난 사람들 명단을 보니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선영의 온몸이 떨렸어요. 민재가 30년간 지은이를 찾는 걸 방해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친동생을 찾으면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럴 수가.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희가 선영을 꼭 안아줬습니다. 도윤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사님, 지금이라도 찾으신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민재 씨 움직임을 추적하겠습니다. 혹시 또 방해 공작을 펼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씨, 부탁해요. 그리고 이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제 입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꺼내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정희는 DNA 검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도윤은 민재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선영은 설인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조심해야 해. 민재가 눈치채면 더 복잡해질 거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증거부터 확보하고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민재가 30년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정희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선영아, 우리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도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각자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승화그룹 본사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강민재 혼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밖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 전화기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민재는 전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도련님, 병원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민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어요. 민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윤설인, 35살,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망이 집 보육원 출신.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나타났군. 민재는 30년 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 왔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생했어요. 아버지에게 딸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 시장 화재로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 아이를 찾으면 재산이 나뉜다는 것. 민재는 10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보육원들을 수소문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민재를 불러 말했어요. 민재야, 내가 커서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가문이 흔들려서는 안 돼. 그때부터 민재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살이 됐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돈으로 보육원들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집에는 특히 많은 돈을 보냈어요. 그 대가로 원장에게 부탁했죠. 혹시 우리 가족이 아이를 찾으러 오면 없다고 해주세요. 원장은 거액의 기부금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0년간 민재는 어머니가 딸을 찾는 것을 막아왔어요. 민재는 서류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한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씨, 무슨 일이신가요? 최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건 기억하시죠? 네, 상속 관련 건이요. 혹시 진행하시려고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네.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DNA 검사를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 씨, 그건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염려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변호사님은 법적 근거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재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윤설인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증거는 남겨두는 게 좋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의 약혼녀 한지수가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아버님 상태 어떠대요? 많이 좋아지셨대. 다행이네요. 지수는 민재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그 의사 얘기 들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돌려 지수를 봤어요. 무슨 의사? 응급실 담당 의사요. 윤설인이라고. 혹시 그 사람이?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수는 그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 났더라고요. 회장님 담당 의사가 보육원 출신인데 나이가 딱 맞는다고.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탁 쳤어요. 제길. 지수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려 애썼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화낸 게 아니야. 오빠, 그럼 정말 그 의사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민재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수도 불안한 표정으로 민재를 쳐다봤어요. 오빠, 만약 그 사람이 진짜 동생이면 어떻게 돼요? 상속은요? 민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일단 DNA 검사부터 막아야 해. 검사를 못하게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지수는 민재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으면 돼. 민재는 지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내가 30년간 준비해 온 거야.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지수는 민재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재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민재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병원 의료진 중에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특히 검사실 쪽으로요. 있긴 한데요. 왜 그러시는지. 민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는 민재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그건 범죄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최 선생, 지난번에 도와주신 일 기억하시죠? 그때 증거 아직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민재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럼 그 증거도 다 없애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이래도 돼요? 이건 너무... 지수야. 민재가 지수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이 집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그 여자가 나타나면 우리 몫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도 뭐,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게 누군데. 나 아니야? 어디서 나타난 여자한테 내 것을 뺏길 순 없어. 민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일단 언론부터 움직여야겠어. 사기꾼 의사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거야. 언론요? 응. 여론을 먼저 조작하는 거지. 그럼 설령 DNA 검사를 한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민재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유명한 언론사 기자의 명함이었습니다. 이 기자한테 제보하면 돼. 얼마든지 돈 줄 테니까. 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 결혼하고 이 회사 물려받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오빠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아. 내가 완벽하게 준비할 테니까. 민재는 지수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민재는 지수를 놓아주고 다시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윤설인의 신상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보육원 출신, 장학금으로 의대, 혼자 살아온 여자. 민재는 냉소를 지었어요. 약점이 많네. 이용하기 딱 좋아. 그는 노트북에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인을 무너뜨릴 계획들이었어요. 언론 조작, DNA 검사 방해, 여론 악화.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민재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불안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회장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민재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탐욕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매일 병원을 찾아 남편을 돌봤어요. 도연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소 마스크 없이도 숨을 쉴 수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어요. 오후 3시 선영은 중환자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카페테리아로 가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앞에서 익숙한 흰 가운 자락이 보였거든요. 설인이었습니다. 차트를 들고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선영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설인의 옆모습이 남편과 너무 닮았어요. 설인이 간호사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설인은 밝게 미소 지으며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죠?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인은 차트를 펼치며 말했어요. 오늘 검사 결과 나왔는데 정말 좋아요. 이대로만 회복하시면 일주일 안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설인은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후에 카페테리아에서 뵐까요? 30분 후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설인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선영 앞에 놓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은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화재 사고였어요. 5살짜리 딸의 손을 놓쳐버렸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인은 조용히 선영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과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요. 설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을 본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 가끔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시장을 걷는 꿈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 어린 지은이의 목에는 은십자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건 선생님 목에 걸린 거랑 똑같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테리아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윤서린 의사 아닙니까? 승화그룹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신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서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선영이 서린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가봐야겠어요. 서리는 카페테리아를 빠져나갔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정희가 급히 달려와 선영을 부축했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정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재 짓이야. 언론에 제보한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선영은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승화그룹 회장의 잃어버린 딸을 사칭한 사기꾼 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서린의 사진이 크게 떴어요. 선영은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 도연이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을 살린 의사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지은이일 수도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지은이라고? 선영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펜던트가 똑같아요. 손가락도 굽어 있고 나이도 딱 맞아요. 그런데 민재가 방해하고 있어요. 민재가? 선영은 도윤이 조사한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재가 30년간 지은이를 찾는 것을 방해해왔다는 것.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침대 난간을 세게 쳤습니다. 그 녀석이 감히. 여보, 진정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은 민재를 노려봤어요. 내가 한 짓이지? 언론에 제보한 거? 아버지, 무슨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거짓말하지 마. 도연이 소리쳤어요. 민재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아버지, 그 의사 사기꾼이에요.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닥쳐.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노려봤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민재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냉소를 지었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찾은 희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밤낮 없이 민재의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그가 만난 사람들, 주고받은 돈, 통화 기록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오전 10시 도윤은 선영과 정희를 만나기 위해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카페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여기요. 정희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도윤은 재빨리 그들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일주일간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증거를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네. 민재 씨가 병원 검사실 직원에게 돈을 건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도윤은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민재가 한 남자와 만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병원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김철수라는 사람입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고 매수한 거예요.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 시도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DNA 검사를 진행해야 해요.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재 씨가 30년간 보육원에 기부한 내역을 전부 확보했어요. 소망이 집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문자 내용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를 찾는 사람이 오면 없다고 해주세요. 대신 기부금을 2배로 드리겠습니다. 30년간 민재는 이렇게 딸을 찾는 것을 막아왔던 거예요. 선영은 서류를 손에 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이 나쁜 놈. 정희가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윤설인 선생님께 DNA 검사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 증거들과 함께요.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인이를 만나야겠어요. 직접 설명하고 부탁해야죠.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설인의 진료실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설인은 책상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님, 선생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와 도윤도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설인은 네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설인 선생님, 저는 박정혜 변호사입니다. 오늘 선생님께 중요한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제안이요? 도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30년 전 잃어버린 강지은 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설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지은아일 수도 있는 당신에게 부탁할게요. DNA 검사 좀 받아주세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구신지. 하지만 무서워요. 만약 아니라면. 선영이 설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난 당신이 고마워요. 내 남편을 살려줬잖아요. 설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이틀 후 DNA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선영과 도연 그리고 설인의 샘플이 채취됐어요. 정희는 직접 검사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민재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간의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선영은 밤마다 기도했어요. 도연도 병상에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이는 진료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들고 병실로 왔어요. 선영과 도연 그리고 설인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열어볼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설인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치율 99.9%. 윤설인 선생님은 강도연 씨와 이선영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은아.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인을 불렀어요. 설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은 설인을 꼭 껴안았어요. 지은아, 우리 지은이 30년 만에 찾았구나. 엄마. 설인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어요. 30년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선영은 딸을 안고 오열했어요. 도연도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설인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은아,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3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와 도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어요. 그는 세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민재 앞을 막아섰어요. 강민재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설인 선생님은 회장님의 친딸이 맞아요. 민재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검사가 잘못된 거야.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재,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30년간 내 동생 찾는 걸 방해한 것도, 검사 결과 조작하려 한 것도.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이 증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에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설인을 노려보다가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달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선영은 딸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설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30년간 그리워했던 온기를 느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병실에서 딸 설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30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 선영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설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실 때였어요. 전 항상 혼자 남아서 책을 읽었죠. 선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찾아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찾았잖아요. 설인이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선영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정희가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법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선영아,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서린 선생님을 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선영과 서린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도연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녀석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서린 선생님이 재산을 노리고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선영이 딸을 꼭 안아줬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정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맞서 싸워야 해. 도윤 씨가 확보한 증거들이 있잖아. 민재가 30년간 방해한 증거, 검사 결과, 조작하려 한 증거.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돼.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선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진실은 우리 편이야. 그리고 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도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도 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재 측에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뭘 하는데? 언론 플레이예요. 방송 3사에 제보했더라고요.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예정이래요.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자회견을 해야겠어요. 서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서린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할게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해. 민재가 뭘 할지 몰라. 괜찮아요, 엄마. 전 의사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자. 병원 앞에서 하는 게 어때? 좋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병원 앞 광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마이크가 연단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린은 흰 가운을 입고 연단 앞에 섰습니다. 선영과 도연, 정희가 그 뒤에 서 있었어요. 서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윤서린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거짓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린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승화그룹 강도연 회장님과 이선영 여사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서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부모님을 찾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서린은 도윤이 준비한 증거 자료를 보여줬어요. 강민재 씨가 30년간 보육원에 돈을 주고 정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단지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을 찾았을 뿐이에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부모님이,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선영이 앞으로 나와 딸을 껴안았어요. 기자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정희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선영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박정희 변호사입니다. 강민재 씨가 제기한 소송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것이며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변호사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100%입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는 기자회견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설인과 선영이 껴안고 우는 모습이 화면 가득 나왔어요.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승화그룹 회장실에서 민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설인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약혼녀 지수가 옆에 앉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민재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졌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증거를 뒤집으면 돼.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지수는 민재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도연의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설인이 준비한 죽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지은아, 내가 만든 거야? 도연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병원 식당에서 재료 빌려서 만들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간 잃어버렸던 딸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선영도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우리 지은이 요리 솜씨가 좋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요? 꿈에서 봤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거. 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많이 가르쳐 줄게. 30년치를 다 보상해 줄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앞으로 싸워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싸울 준비가 됐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법정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밤낮으로 소송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도윤도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설이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위안이 됐어요. 오후 4시 설이는 회진을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설이는 깜짝 놀랐어요. 민재가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설인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어요.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병원인데 못 들어올 곳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하세요. 아니면 나가주세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계약서예요. 이걸 쓰면 10억을 드리죠. 설이는 봉투를 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계약서인데요?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죠.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재는 냉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1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의사 월급 받으며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전 돈이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설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후회하지 마세요. 민재가 진료실을 나갔어요.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당직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주차장은 어두웠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서린이 차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휙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남자들은 대답 없이 서린에게 다가왔어요. 서린은 가방을 꽉 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와주세요. 서린이 소리쳤지만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서린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서린은 가방으로 남자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차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에서 도윤이 뛰어내렸어요. 내 딸 지은이. 도윤이 서린에게 달려왔습니다. 남자들은 재빨리 도망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린은 도윤의 품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아니었으면. 도윤은 서린을 차에 태웠어요. 얼른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서린을 검사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선영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윤에게서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선영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구해줬어요. 선영은 도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민재 씨 쪽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희도 곧 도착했어요. 상황을 듣고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폭행 미수야. 하지만 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남자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 괜찮으니까 일단 법정 준비에 집중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회장님이 다시 쓰러지셨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서린이 제일 먼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달려갔어요. 도연이 침대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린이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어요. 맥박을 확인하고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심근경색 재발이에요. 빨리 응급실로 옮겨야 해요. 의료진이 들것을 가져왔어요. 도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눈 떠봐요.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모두가 뛰었습니다. 서린은 아버지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지시를 내렸어요.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마스크 준비하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연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어요. 서린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선배 의사가 막아섰습니다. 서린, 넌 나가 있어. 가족이잖아. 하지만 전 의사예요. 알아. 근데 지금은 딸이야. 우리가 할게. 서린은 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선영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도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처치실 문이 열렸어요. 선배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 막힌 혈관이 너무 많아. 수술은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배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 성공률이 30%밖에 안 돼. 선영이 주저앉았어요. 서린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야.
서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할게요. 서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뭐? 제가 수술할게요. 제가 아버지를 살릴게요. 선배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넌 가족이야.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전 의사예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아버지 심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예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선배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내가 함께 들어갈게. 감사합니다. 서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이 따라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괜찮겠어? 괜찮아요, 엄마. 전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널 믿어. 우리 지은이가 아버지를 살릴 거야. 서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빛이 결연했어요.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마취가 된 상태였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꼭 살릴게요. 서리는 수술 도구를 들었습니다. 손의 떨림이 멈췄어요. 이제 그녀는 딸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서린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어요.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정희가 옆에서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윤도 벽에 기대서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선영은 시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4시간째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린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어떻게 됐어? 선영이 벌떡 일어나 딸에게 달려갔어요. 서리는 지친 표이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선영은 딸을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와 도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정말 괜찮아? 네. 막혔던 혈관 다 뚫었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서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녀도 울먹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딸의 손으로 살렸어요. 1시간 후 도연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선영과 서린이 그의 곁을 지켰어요.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여보, 지은아, 여보, 정신 차렸어요? 괜찮아요? 선영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아, 내가 날 살렸다며? 네, 아버지. 제가 수술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내 딸. 아버지를 살려줘서. 서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의사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넌 내 딸이야. 그리고 최고의 의사야. 3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재는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선영, 설인, 정희가 앉아 있었어요. 도윤도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착석하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희가 일어서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강민재 씨가 30년간 원고의 친딸을 찾는 것을 방해한 증거입니다. 보육원 매수 기록, 검사 결과, 조작 시도, 그리고 폭행 사주 정황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그 증거들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정희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소망이 집 보육원 전 원장 최말순 씨의 증언서입니다. 민재 씨가 직접 찾아와 돈을 주며 정보를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민재의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는 민재가 병원 직원을 매수하려 한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촬영하고 녹음한 겁니다. 민재 씨가 김철수 씨에게 돈을 건네며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장면입니다. 재판정이 술렁였어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 강민재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 윤설인이 강도연, 이선영 부부의 친딸임을 인정합니다. 선영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설인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피고 강민재는 30년간 고의로 가족관계를 방해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시도했으며 폭행을 사주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약혼녀 지수는 울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영과 설인, 정희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어요. 도윤도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설인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설인은 어머니와 손을 꼭 잡은 채 대답했어요. 행복합니다. 30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의사로서 제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갈 거예요. 한 달 후, 도연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선영, 도연, 설인, 그리고 도윤까지. 정희도 함께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도연은 딸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내 덕분에 아버지가 새 생명을 얻었어. 고맙다. 아버지, 전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 할머니가 내 엄마한테 주셨던 반지야. 내가 태어났을 때 언젠가 주려고 아껴뒀지. 이제 내 거야.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선영이 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잘 어울린다. 우리 지은이. 도윤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설이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30년간 그리워했던 이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며 도연이 말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아버지. 설이는 부모님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도윤과 정희도 뒤따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지은아, 앞으로 우리 함께 있을 거지? 당연하죠, 엄마. 이제 전 어디도 안 가요. 도연도 뒤에서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가족, 이제 진짜 하나가 됐어. 차는 강신의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30년간 비어있던 딸의 방에 불이 켜질 거예요. 식탁에는 4명의 그릇이 놓일 겁니다. 거실에는 새 가족 사진이 걸릴 거예요.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서리는 목에 걸린 은십자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펜던트가 30년을 이어준 끈이었습니다. 이제 그 끈은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엄마, 저 배고파요. 서린이 수줍게 말했어요. 선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 거야.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지은이가 요리도 잘하지?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신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전국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